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강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인권 체계가 만들어지고 국제인권 담론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도 국제인권 규약들이 쭉 만들어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만들어진 게 세계인권선언입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학살 많이 들으셨죠? 그 폐허 위에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구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 인권의 개념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권과 평화를 얘기한 것이 바로 인권선언입니다.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헌장에는 인권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4대 자유를 얘기해요. 언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 자유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흔히 4대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근대 인권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엔에서 인권 개념을 얘기하는 건 뭐가 중요하냐? 가입한 국가에서는 각국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노어 루즈벨트 중심으로 해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이런 게 나오죠. 인류 가족 모두가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당시 1945년이면 이른바 냉전체제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선진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자본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 당연히 인권선언도 엄청난 논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국가 혹은 남미도 있죠. 이런 속에서 사실 17개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검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인권위원들도 들어갔습니다. 중국, 인도, 이란, 필리핀, 레바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81차례나 회의를 했었고요. 투표를 문구 하나하나에서 1233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쟁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최종으로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가결이 됩니다. 찬성이 48이었고 반대가 없었고요. 반대가 없었다는 얘기는 다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이 8표였고 기권에는 소련을 대표되는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블록 6개 국가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인권선언에는 사회적 권리, 일강에서 얘기했던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은 또 사회적 존재니까 배우기도 해야 되고 문화도 향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사회적 권리라고 하는데 그 사회권을 얼마큼 늘 것이냐.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든가 참정권이라든가 함부로 구속당하면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가면. 이런 걸 이제 자유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큼 늘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숱한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노동권 혹은 식량에 대한 권리 혹은 복지체계, 교육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되고 이랬기 때문에 사회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됐었던 거고 사회권을 하려면 국가의 재정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좀 그게 들어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구성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 세계인권선언은 30조 중에 사회권은 6개 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는 기본적인 권리를 다 구성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1조부터 30조까지 있는데요. 1조에서는 인권의 기본 가치와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리고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게 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조부터 21조까지 아까 자유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권리, 노예처럼 취급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우리도 독재국가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봤을 텐데요. 한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전에 많은 나라에서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시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이제 3조부터 5조까지고요. 6조부터 8조는 법에 대한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에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라는 건 고민이 드지만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6조부터 8조까지고요. 9조부터 11조까지는 신체의 자유죠. 함부로 구금할 수는 없다. 구금하려면 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죄가 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런 것들이 11조까지 있습니다. 12조부터 14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겐 사생활의 자유, 내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묻거나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피난 갈 수 있는 이런 거고요. 15조부터 17조까지는 국적을 대한 권리, 그다음에 결혼과 혹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민주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18조부터 21조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22조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3조는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가 있고요. 24조에서는 이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25조가 사회권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인권의 역사는 인권의 권리를 확대해온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인권의 개념을 세세하게 분리를 못했지만 이제는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거의 권리가 있다,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있다, 식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렸던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국제인권법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6조에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히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음으로써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갈 수도 있고 문화와 예술, 과학에 대한 권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7조에는 그걸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과학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선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8조부터 30조입니다. 한 나라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거 한 나라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평화도 마찬가지죠. 국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28조부터 30조까지 국제 질서와 이행 조건, 지침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선언 초기에는요, 사람은이라는 표현이 맨이었습니다. 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남자란 뜻도 있죠.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기본을 남성을 표준으로 했던 거예요. 초안에는 맨으로 되었지만 휴먼 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또 하나 바뀐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었던 선언들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식의 사고 속에서 천부 인권설이 있어요. 천이라는 건 하늘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라는 건 뭐 종교적 신인 거죠. 근데 그런 천부 인권설이 아니라 인간은 무신론자도 있고 유신론자도 있죠. 근데 종교적 색채가 있으면 인권선언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논쟁 속에서 편견 없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선언이 인권선언에 담긴 것입니다. 캐나다인 존 험프리가 이 초안을 기초했는데요. 이 초안을 기초하면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평등한 용어는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권도 인권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에 선차별적인 종교적 편향을 지운 것,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려면 개인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국가 간에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국제적 협력을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또 한계가 있는 건 선언이에요. 이건 내 권리야! 이렇게 선언하는 건 중요하지만 국가 간 체계에서 유엔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출발했다는 게 한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선언으로 할 거냐, 법으로 할 거냐. 왜냐하면 국제인권법은 각국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선언으로 출발했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간습법의 지위는 있다. 라는 거고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식민지가 있죠. 식민지는 사실 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주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치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적인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몽주의적 이성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1조의 가치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성을 타고났으며 이러잖아요. 이성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적 능력을 너무나 높게 보죠. 그러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은? 그럼 지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함부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아니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성 중심적이고 또 깨우치면 된다. 계몽주의적으로 인권을 사고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국제인권 보장체계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인권 운동가들이 노력을 해서 선언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각국의 국가가 그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역사가 국제인권규약 또는 국제인권조약이라고 하는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평등한 노동의 보장, 이런 노동기구가 창립된 게 1919년이고요. 194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던 거고 그걸 바탕으로 48년에 인권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제인권협약은 뭘까요? 인종차별 철폐협약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심하죠. 미국만이 아니죠. 유럽에서 많이 심하죠. 백인 중심의 역사 발전 혹은 백인 중심의 이른바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5년에 만들어진 양대 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대 규약이라는 건 그건 정말 핵심 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약칭 사회권 규약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은 노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는 아까 교육과 주거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고요. 문화적인 건 문화예술 과학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사회권 규약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흔히 자유권 규약이라고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자유롭게 이동도 해야 되고요.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집회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출판,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시민적 권리라고 하고요. 정치적 권리는 참정권이죠.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통칭해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합니다. 이 양대 규약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 그 국가가 얼마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사회권 규약이랑 자유권 규약을 매우 일찍 체결했습니다. 비준했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직선제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또 교체되고 막 이러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은 90년에 각종 인권 규약을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규약에 비준한다는 건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인권이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공교롭게 우리는 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얼만큼 규약을 지키느냐, 이행하느냐는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돼 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회권 규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가입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 권리를 보장을 안 해줘도 유엔 인권기구부터 제재를 안 받아요. 보고할 의무도 없어요. 최근에 코로나 얘기하면서 미국과 한국 되게 비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건강보험 체계도 있어서 코로나에 걸려도 돈 안 드는데 미국은 3천만 원 든다, 4천만 원 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막 괜히 돈 들여서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의무가 없으니까 거긴 소홀한 거죠. 기업에 더 편을 두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그 규약기구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노력을 한다는 거죠. 66년에 세계인권회의를 개최하고요. 76년에 사회권 규약을 이제 발효라는 건 뭐냐면 규약을 채택했지만 발효하려면 10개국 이상이 그걸 비준해야 돼요. 비준 안 하면 효력이 없거든요. 그 비준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79년에 여성차별 철폐협약입니다. 성차별 문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는 단지 자본주의 이전에도 뿌리 깊게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종 제도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관행도 개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84년에 고문방지협약이 만들어지는데요. 독재국가에서 고문을 통해서 자기 정권의 부당함을 독재 정권이 유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방지협약이 있고요. 86년에 그 발전권에 관련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진국가, 이른바 제3세계 국가의 차이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아동권리협약, 이주협약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소수자 권리의 협약들이 뒤로 갈수록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의 특성과 국제인권 규범의 변화와 관련해서 규약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국제인권 규범의 특성은 이겁니다. 국가는 의무의 주체이고요. 개인은 권리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인권 개념에서 청구권적 인권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제인권 담론에서는 청구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의무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비서구 빈곤 국가에서는 유엔 가입을 하면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인권 레짐의 변화에서 인권의 세대론이 대두되는데요.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이 세 가지 권리가 시기에 따라서 강조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레짐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 인권으로 자유권, 근대인권, 프랑스에서 자유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과 함께 평등권, 2세대 인권이라고 하고요. 1세대 때는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각, 이것이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는 데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적 권리, 노동하는 거 혼자 노동 못 하잖아요. 같이 집단으로 해서 노동을 하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는 인권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2세대 인권의 권리는 집단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개인 하나만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 발전이나 평화나 환경의 문제들은 함께 연대해야지만 되는 것. 이런 걸 연대권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협력, 이 국제사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됐고 레짐들이 변화했다라는 거고요. 자유권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자유권은 1세대 인권이니까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다 달성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회 시위의 권리도 제한돼 있고요. 집회 금지도 됐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집회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는 여러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정치가들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시라쿠사 원칙이라고 하는 국제인권 기준에도 좀 어긋나고 있는 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프라이버시권과 그리고 정보인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유권이 얘기되는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권의 특성을 정리할 텐데요. 인권의 특성을 흔히 우리가 6가지로 정의해요. 보편성.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너한테는 자유권은 줄게, 그러나 너는 공부는 안 돼, 교육권은 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불가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권이라는 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자유권, 사회권 나누지만 편의상 나눌 뿐이지 실제 빵과 자유는 하나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없는 사람보다 교육을 받거나 또는 재판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왜 공부하는 건 교육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너는 자유권만 제한을 하지만 자유권의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빈곤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권리잖아요. 사회적 권리가 제한됐지만 사실 재판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은 이른바 법에 대한 동등한 권리니까 자유권이잖아요. 사회권이 박탈됨으로써 자유권도 박탈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분하다.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상호 불가분성이고요. 상호 의존성은 아까 연대권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너와 나의 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4번째 특징을 이제 저희는 중요시하는데요. 인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항성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억압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인권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인권은 저항 속에서 확장되고 변하기 때문에 역사성 또는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인권으로 여겨지는 거, 이게 역동성이죠. 마지막으로 인권은 실정법보다 우선하다. 이렇게 6가지 특성을 우리 인권의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 강 마치겠습니다.